넌 이제 인생 끝났어. 간이 누구 아들을 건드려. 당장 계급장 떼고 대가리 빠가. 강은주 준장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옆에 혼나는 간부는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새벽 4시 50분. 강도율 상병은 오늘도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정식 기상 시간은 6시였지만 그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씻고 전투복을 단정히 입고 침상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는 것. 그래야 혼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습니다. GOP 감시 부대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칼처럼 차가웠고 난방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도율은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었어요. 야, 강도율, 너 집이 어딘데? 민상태 원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부대에서 20년을 넘게 복무한 고참이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서류상 보호자 없음이라고 나와 있던데 부모는 뭐 하시고? 혹시 감옥이라도 가 계셔? 도율은 차렷 자세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부모가 어디 계시냐고. 모릅니다. 민원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모른다.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야? 너 출신이 의심스럽다는 거 알아? 도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자신의 출신을 몰랐으니까요. 시설에서 자랐다는 것, 강도율이라는 이름도 시설에서 붙여준 것이라는 사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주에 군단장님 시찰 내려오신다. 너는 그냥 뒤에서 청소나 해.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마. 부대 이미지 안 좋아. 민원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도율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얘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싸움은 끝났어요. 도율은 7살 때부터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맞고 참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렸어요.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후임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박채훈 일병이 도율을 보며 웃었어요. 형,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채훈은 신병으로 들어온 지 3달밖에 안 된 어린 병사였습니다. 20살, 도율보다 3살 어렸어요. 하지만 채훈은 다른 선임들과 달랐습니다. 도율을 상병님이 아니라 형이라고 불렀어요. 어제 야간 근무 때 민원사님이 형한테 한 말, 저 다 들었어요. 너무했어요. 그냥 넘어가. 내가 나서면 너만 손해야. 근데 형은 진짜 멋있는 군인인데요. 저보다 훨씬 똑바른데. 도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훈의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자신 때문에 후임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도율은 GOP 철책 순찰 임무를 받았어요. 영하의 날씨 속에서 홀로 걷는 시간. 그에게는 이 시간이 차라리 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철책을 따라 걸으며 도율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진짜 이름은 뭘까? 나를 낳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것. 그 외로움은 추위보다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부대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군단장 시찰 준비 때문이었어요. 임재하 중위가 병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이번 시찰은 특별히 중요하다. 모두 긴장하고 준비해라. 임중위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군 생활 2년 차.
아직 부대 내 권력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고 민원사 같은 고참 부사관들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는 도유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함과 무력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강도율 상병은 당일 청소 및 뒤쪽 보급 정리 담당 민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전면에 나설 필요 없어. 알았지? 도율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새벽,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벽 2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병력 전투복 착용 후 지휘 통제실 앞 집합. 병사들은 부랴부랴 옷을 입고 뛰어나갔습니다. 민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오늘이 아닌데.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내려오는 헬기. 그 안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별 2개를 단 여자 장성. 강은주 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대장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해 23살 남자 병사 전원. 지금 당장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부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준장님, 무슨 일이신지.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요. 도율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나만 문제가 되는 건가? 이번엔 무슨 일일까? 강은주 준장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며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도율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율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광장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강도율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이건 뭐지? 장난인가? 누가 시킨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은주 준장은 여전히 그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도율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아들 이하나. 도율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저는 강도율입니다. 상병 강도율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본명은 강이안이에요. 23년 전 내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상태 원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도율을 바라봤습니다. 임재하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강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도율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하나. 아니, 도유라. 들어줄래요?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요? 도율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상황이 진짜라면 자신은 평생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더 큰 고통이기도 했어요. 그럼 나는 왜 혼자였을까? 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강은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강도현 중령이었어요. 군 아픔, 비리를 추적하던 사람이었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표적이 됐습니다. 당신이 2돌을 막 넘긴 어느 날이었어요. 보육원에 잠깐 맡겨놓았는데 당신이 사라졌습니다. CCTV에는 모르는 남자가 당신을 안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도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3년 뒤에 떠났어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나는 알아요. 마음이 먼저 부서진 거예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당신을 찾기 위해서. 실종아동 자료와 교차 대조하면서 강도율이라는 이름이 내 아들 강희안과 일치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도율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당연해요. 당신은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나는 기억해요. 당신이 태어나던 날도, 첫 걸음마를 떼던 날도, 내 품에서 웃던 모습도 전부 기억해요. 강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당신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아기는 도율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율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요, 당신이에요. 이하나, 그 순간 도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평생 누르고 살았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찌꺼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당신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단 한순간도 잊힌 적 없어요. 강은주가 도율을 껴안으려 했지만 도율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요, 천천히 해요. 엄마가 기다릴게요. 임재아 중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준장님, 일단 지휘 통제실로 이동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너무 강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도유라. 아니, 이하나 같이 가줄래요? 도율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휘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강은주, 도율, 부대장, 임재아 중위, 그리고 민상태 원사까지 동석했어요. 박채훈 일병도 함께 들어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대장님, 이 부대에서 제 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부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원사. 민상태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시설 출신이라 부대 이미지에 안 좋다. 사람들 앞에 세우지 마라. 문제 소지가 있다. 당신 입에서 나온 말 맞습니까? 민원사는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준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이 병사가 아니, 몰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라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출신이 그래서 문제입니까? 민원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임중이 당신은 왜 막지 않았습니까? 임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다. 장교가 부사관 눈치를 보느라 병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도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만요. 민원사님을 당장 처벌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강은주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게 하면 저는 또 특혜받는 놈이 됩니다. 윗사람 아들 건드렸다가 잘렸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들은 더 숨게 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뒤에 올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규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박채훈이 도율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재아 중위는 고개를 떨궜어요. 강은주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아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도율은 여전히 같은 막사에서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잤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랬어요. 하지만 부대 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도율을 볼 때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저 사람이 장성님 아들이라고? 근데 왜 여기 그냥 있지? 민상태 원사는 영창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직에서 해임됐어요. 그는 하루 종일 구석에서 청소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도율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강은주 준장이 다시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헬기가 아니라 일반 차량으로 왔어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녀는 도율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 뒤편에 작은 면회실이었어요. 앉아요. 도율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렸어요.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강은주가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편하게 앉아도 돼요. 나는 지휘관이 아니라 엄마로 왔으니까. 하지만 도율은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준장님, 엄마라고 불러줄 수 없어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강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은주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봐요. DNA 검사 결과예요. 정식 보고서죠. 그리고 이건 당신이 실종됐을 때 경찰에 제출한 신고서. 이건 당신 출생증명서. 도율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강희안, 생년월일, 부모 이름, 모든 게 낯설었어요. 강희아는 당신이 태어났을 때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로울 이의 평안할 안, 세상에 이로운 존재로 평안하게 살라는 뜻이었죠.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무능해서 찾지 못해서 미안해요. 도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제가 누군지.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엄마가 옆에 있을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재아 중이었어요. 대화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민원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모두가 급히 의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상태 원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군의관이 설명했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습니다. 도율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민원사가 눈을 떴어요. 정말 미안하다. 민원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부대를 위한다고 생각했어. 출신 불명인 놈이 문제 일으키면 부대 전체가 욕먹는다고 생각했어. 그게 정의인 줄 알았어. 도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틀렸어. 나는 그냥 약자를 괴롭힌 거였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강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당신은 군 생활 20년 동안 뭘 배운 겁니까? 죄송합니다. 도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사님. 저는 원사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민원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신 원사님이 바뀌는 걸 보고 싶어요. 진짜로 뉘우치고 바뀌는 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민원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내가 바뀌마. 의무실을 나온 뒤 강은주가 도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용서할 필요 없어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요. 강은주는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그날 오후 강은주 준장은 부대 전체를 집합시켰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강은주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바뀝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자랐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 출신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군복을 벗게 될 겁니다.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채훈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도율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구나.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구나. 그날 밤 도율은 처음으로 강은주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강은주가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녁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도율은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었어요. 이제 벗으면 다시는 입지 않을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계급장을 만졌어요. 생활관을 나서자 다른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도율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위병소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경례를 하는 곳이었어요. 도율은 부대를 향해 바짝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병장 강도율,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경례를 올렸습니다. 길고 또렷한 경례였어요. 위병이 답례했습니다. 도율은 천천히 정문을 나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군복을 입고 걷는 마지막 걸음이었어요. 문 밖에는 검은 관용차가 없었습니다. 대신 은색 국산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강은주가 내렸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춥지. 차에 올라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부대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도율은 한참을 뒤를 바라봤습니다. 차는 눈 쌓인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도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전역하고 그냥 쉬진 않을래요. 알아. 사회복지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 네.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강은주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 저 같은 애들이요. 지금도 어디선가 혼자 버티고 있을 거잖아요. 빨리 도와주고 싶어요. 강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강은주가 차를 세웠습니다. 휴게소였어요. 잠깐 쉬었다 가자. 배고프지? 조금요. 휴게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어요. 높지 않은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5층에서 내렸어요. 강은주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도율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했어요. 이쪽이 내 방이야. 강은주가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도율이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기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자기 사진이었습니다. 청소만 하고 내가 돌아오면 쓰라고. 도율은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도율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강은주가 옆에 앉아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집에 왔어. 이제 안전해. 다음 날 아침 도율은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걷는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자기 갈 곳이 있었어요. 도율도 이제 갈 곳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정보를 검색하고 입학 조건을 알아보고 장학금 제도를 찾아봤어요. 혼자서 천천히.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내년 3월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은주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도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시설을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고 보호 종료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잘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그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 2년이 지났습니다. 도율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전공 공부도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도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구해졌다는 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앞으로 누군가를 구하러 다시 걸어 들어간다는 뜻이라는 걸.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진짜 의미라는 걸.